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첫 주차를 잘 보내고 있는지요? 과학사 과목 첫 수업을 맡은 범수쌤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한 대로 먼저 약간의 강의식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물리학 발전과 관련 과학자, 특히 만유인력과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은 주제 6,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으로 56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꽤 많은 분량이네요. 첫 번째 논술형 수행평가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 알아봅시다. 우선 15세기 말 정도 되는 르네상스 시기에서부터 17세기 뉴턴에 의해 도래한 과학혁명까지의 서양 과학사적 배경을 주요 학자들의 생애와 업적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대해 아주 간단히 소개하자면 서양 역사 시기 중 기독교에 의한 모든 사상과 제도가 지배되던 시기였던 중세시대를 지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상과 지식, 철학 등을 다시 재현하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필 그 시기가 1400년대부터인 이유는 십자군의 실패, 종교개혁, 흑사병의 창궐, 인쇄술의 발달 등과 관련이 있는데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서양 역사 관련 교양서적을 더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세계사 과목을 배울 수도 있겠군요. 두 번째로 특히 이 당시에 과학이 주목했었던 것은 물체의 운동 및 하늘의 천체 운동이었습니다. 왜 물체는 움직이거나 정지하고 해와 달과 별은 매일 뜨고 지는가?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신의 뜻이라고 하거나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시기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과학적 발견이나 업적 중에서 케플러 법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중점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두 가지 법칙을 연결짓는 조금 심화된 내용입니다. 수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듣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기의 과학자들이었다면 행성이나 물체의 운동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가질지, 특히 운동에 대해 특별한 규칙성, 즉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 관련된 주요 과학자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뒤에서 한 분씩 따로 다룰 예정이므로 주요 업적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로 유명한 분이죠. 최초는 아니고요. 책을 통해 지동설이 자리 잡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브라헤는 방대한 관측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이어받은 케플러는 유명한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발표합니다. 다음은 피사의 사탑에서의 낙하 실험으로 알려져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진자의 등시성이나 종교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한 말이라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등도 역시 갈릴레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일화가 모두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너무나 많은 업적이 있기에 여기엔 다 적지 못하고 운동과 관련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법칙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르네 데카르트도 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말씀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철학과 수학에서 좀 더 유명한 분이라 죄송스럽지만 빠졌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초상화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생기셨는지는 의문이네요. 아마 뉴턴 아저씨는 가발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그럼 코페르니쿠스부터 살펴봅시다. 사실 갑자기 코페르니쿠스부터 지동설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동설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대 천문학을 집대성한 프톨레마이오스, 줄여서 프톨레미 천문학이 천동설이었고, 그것이 당대의 주류 의견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땅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과 달,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수십 개나 되는 복잡한 원궤도의 조합을 사용하는 프톨레미의 천문학을 비판하고, 태양 중심으로 행성과 달의 운동을 설명하면 훨씬 간단하다는 사실을 그의 저서에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프톨레미 천문학이 행성의 역행 운동을 설명하는데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의 태양 중심설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였습니다. 참고로 코페르니쿠스는 수도사였고, 하느님이 자연의 운동을 이렇게 복잡하게 창조하셨을 리 없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워낙 당시의 주류 의견과 달랐기 때문에 처음 책을 저술하고 10여 년이 지나서야 출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태양 중심설은 약간 부정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원궤도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오히려 중심이 동일한 두 이상의 원조합 동시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심점 등을 사용하는 기존 천동설보다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 부정확한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천동설 자체가 관측된 행성의 운동을 가지고 끼워 맞춘 이론에 가까우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PPT에 쓰지는 않았지만 당시 지동설의 가장 큰 단점은 연주 시차를 측정하는 데 실패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연반 학생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 쪽에 기존 프톨레미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림이 나오는데요. 처음 그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천동설의 실체는 다음 그림에 가깝습니다. 행성 하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행성들과 태양, 그리고 달이 합쳐지면 무슨 낙서와 같은 복잡한 궤도도 됩니다. 여러분이 코페르니쿠스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천체 관측의 대가 티코 브라헤가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오로지 맨눈으로 관측한 자료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렌즈 제작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본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동설과 천동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체계를 제시했지만 천동설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케플러로 넘어가 봅시다. 코스모스란 책과 컨택트와 같은 유명 SF 영화의 자문으로 유명한 현대의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케플러에 대해 최후의 점성술사이자 최초의 천문학자라는 평을 했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과학자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내용은 읽어보시고 티코 브라헤와 공동 작업이 그의 천문학 연구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쪽을 보면 당시 독일 영역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실 수학자가 되어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기관의 연구원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선시대라면 세종대왕님이 만든 집현전의 학사 정도 될까요? 아무튼 방대한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궤도의 규칙성을 추정하는 일을 한 것이죠. 3번을 보시면 고작 8분의 5차를 가지고 기존에 생각했던 이론을 버리게 되는데, 각도에서 1분은 1도를 60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천체의 운동에서 고려해보면 아주 작은 값입니다. 사실 이 정도 차이면 티코 브라헤가 실수로 잘못 관측한 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몇십 년 동안 꾸준히 같은 값을 관측한 브라헤의 자료가 아주 정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형 궤도를 버리고 타원 궤도를 택했고 8분의 5차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케플러가 행성 궤도에서 원 궤도를 버리는 것이 매우 큰 결단이었는데, 당시에 원은 신이 내린 아름다운 도형이라는 중세적인 믿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을 볼까요? 타원 궤도 법칙과 타원 궤도에 따른 특징인 면적속 도일정의 법칙, 즉 1법칙과 2법칙을 담은 책을 출판합니다.
새로운 천문학이라니 책 이름에 그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6번을 보니 굴절망원경의 한 형태인 케플러식 망원경을 직접 고안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대 과학자인 갈릴레이와 교류가 있었지만 사이는 별로였다고 하네요. 다들 뛰어난 인물들이니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겠죠? 이제 말년입니다.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 조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공전주기식은 가장 나중에 발표되었습니다. 행성이 특정 규칙을 따르며 운동한다는 것에 우주가 조화롭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 같군요. 역시 아직도 중세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이 법칙의 이름 속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천체에 대한 여러 연구 업적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업적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남들과는 달리 광대한 하늘을 사색하고 늘 연구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끝에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넓은 우주는 없었겠죠. 이번에 만나볼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 우주를 사색하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근대 천문학을 연 스승과 제자, 바로 티코와 케플러인데요. 지금부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리한 눈을 가진 티코는 14세에 우연히 일식을 접하고 우주의 신비에 빠져 천문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행성의 위치와 배열을 연구하던 중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였고, 혜성이라고 간주하던 사람들과 달리 그 별은 혜성이 아니며 보다 멀리 있는 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혜성이 지구 대기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티코는 시차를 분석해 혜성이 지구 밖에 있는 새로운 천체라는 획기적인 발견을 해냈죠. 사실 이 두 가지 관측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늘은 불변하다라는 믿음을 깨뜨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별도 혜성도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티코의 관측 결과는 과거의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1575년경 덴마크 남부에 있는 섬에 근대적 천문대인 우라니엔부르크를 지은 티코는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 천문대에서 모든 중요한 관측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가 관측한 1년의 길이는 불과 1초의 오차밖에 없을 정도로 정확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항성표를 만들고 대기권에서의 빛의 굴절률도 새로 측정했습니다. 훗날 케플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행성 위치 관측 또한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그의 이러한 업적들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열정적으로 관측하고 기록을 남겼지만 계산과 분석을 싫어한 탓에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케플러의 몫은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재 천문학자 케플러는 어린 시절 겪은 천연두로 인해 관측을 할 수 없는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을 좋아했던 그는 결국 과거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분석하는 수학자가 되었고, 도형의 기하학처럼 우주의 조화를 찾기 위한 연구 끝에 우주의 신비를 출판하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관측 기록을 정리할 조수를 구하고 있던 티코가 케플러의 책을 보고 그를 조수로 맞이하면서 티코와 케플러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티코는 곧 죽음을 맞이했고, 케플러는 그로부터 받은 정밀한 관측 기록을 검토하던 중 행성은 원으로 운동해야만 하는가라는 새로운 과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당시 과학자들은 행성은 원을 그리며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케플러는 발상의 전환을 이뤘습니다. 원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행성이 운동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케플러는 티코의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행성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규명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그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행성의 공전 궤도가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제1법칙, 그리고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태양에 가까워지면 빨리 움직이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천천히 움직인다는 제2법칙, 태양에 가까울수록 빨리 공전한다는 제3법칙을 밝혀냄으로써 행성운동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행성운동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죠. 위대한 발견은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땀이 밑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대 천문학의 기초를 세웠던 티코와 케플러 역시 서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과학에서 여러 과학자들의 협력에 의한 위대한 발견이 많이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의 방대한 관측 자료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케플러의 1, 2, 3법칙을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자연반 학생들은 3학년 선택과목 물리학과 지구과학에서 모두 배우게 됩니다. 1법칙은 행성의 궤도 모양이 원이 아닌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것입니다. 2법칙인 타원 궤도의 특징에서 나오는 면적 속도 일정입니다. 좀 더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과의 비율이 모두 일정하다는 것인데 정미례는 아니고 제곱과 세제곱 관계입니다. 왜 정미례가 아닌지 더 탐구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아주 쉽게 설명하면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행성이 더 천천히 공전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가까이 있는 수성이 가장 빨리 공전하고 멀리 있는 해왕성이 가장 천천히 공전합니다. 이제 많은 이해하로 유명한 갈릴레오입니다. 모두 사실인지는 좀 논란이 있으나 진자나 피사의 사탑, 실험 이해화나 다양한 사고 실험과 목성의 위성 관측 등에서 관측과 실험을 중시하는 그의 실증적 과학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역학의 완성을 이룬 뉴턴의 많은 업적이 갈릴레오의 업적 토대 아래 이루어진 것이 많으며 심지어 아주 후대 사람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 대성 이론마저 그의 이론에 시초를 두고 있습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 대개 그렇듯 약간 독선적인 성격으로 학문적으로나 사적으로 적이 많았다고 하며 앞에서도 케플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죠. 종교 재판에 회부된 것도 기존의 잘못된 이론에 대해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갈릴레이의 업적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그 전에 갈릴레이 이전, 즉 중세 시기의 물체의 운동에 대한 이론을 살펴봅시다. 솔직히 잘못된 이론이므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왜 고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운동하는 물체는 임페투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운동량이나 관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날아가는 화살이 계속 운동하는 이유는 화살이 공기를 가르고 그 공기가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여 뒤로 가서 다시 밀어준다는 다소 추상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운동과 낙하운동은 신이 만든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주 중세적인 시각이죠. 다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2번부터 볼까요? 이제 갈릴레오의 생각입니다. 낙하운동에 대해 먼저 나와 있는데 기본 입자의 개념을 생각하고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을 가정한다면 모든 물체는 똑같이 낙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내용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 하는 가상의 실험을 말합니다. 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는데요. 왼쪽 하늘색 그림은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생각한 사고 실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공은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점점 오른쪽 경사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면 역시 점점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 경사면이 수평면이 된다면 공은 추가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영원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마찰만 없다면 힘을 가하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뉴턴에 의해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 배 안에서 물체를 낙하시켰을 때 배 안에서 물체의 운동을 배 안의 관찰자가 볼 때와 배 바깥에서 볼 때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배 안에서는 배와 같이 움직임으로 직선으로 낙하하는 것으로 느끼지만 배 바깥쪽에서 볼 때는 배의 속도가 더해짐으로 곡선 형태로 움직입니다. 아래 그림도 비슷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 대성 이론으로 이어지는 개념인데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다 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제 드디어 뉴턴이 등장합니다. 뉴턴의 생일 날짜가 인상적입니다. 올해 12월 25일은 한 번쯤 메리 뉴턴 마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은 읽어보시고 세 번째 런던의 흑사병이 유행할 때 사과 과수원을 하는 고향의 친척집에서 평생 업적의 대부분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사과가 떨어지는 낙하 운동을 보고 만유 인력을 생각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지만 사과나무 밑에서 종종 사색에 잠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모교로 복귀하여 20대 후반의 나이에 벌써 교수님이 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설에 의하면 강의는 매우 못했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을 2명만 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그 2명도 곧 수강을 포기해서 빈 강의실에서 혼자 열심히 강의를 했다는 미확인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다른 업적에 비해 좀 가려져 있지만 광학 빛에 대한 물리학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한 뉴턴인데 사실상 광학이라는 물리 분야의 시초를 만든 것에 가깝습니다. 백색광의 분해, 색깔의 인식 그리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까지 이어지는 빛의 본성에 대한 논의까지 하게 됩니다.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그거입니다. 뜬금없이 연금술이 나오는데 그가 가장 많이 한 일이라고 하네요. 업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당시에 주변 과학자들과의 교류도 많이 나오는데 용수철의 법칙인 훅의 법칙으로 알려진 로버트 후크와는 주로 싸우는 사이였나 보군요. 헨리의 성의 주기가 76년임을 발견한 에드몬드 헨리가 행성의 궤도 운동의 원인을 고민하고 있자 20대 때 즉 사과나무 밑에서 이미 해결한 문제였으니 바로 대답했는데 헨리가 책으로 빨리 발표하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뒤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게 됩니다. 앞에서 대충 넘어갔지만 케플러는 행성 궤도의 규칙성만 3가지 법칙으로 제시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의 조화로운 설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린키피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말년의 생애입니다. 존경받는 과학자였기에 대학이 있던 케임브리지 지역의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의 조폐국장으로 임명되어 당시 사용했던 금화나 은화의 둘레를 조금씩 깎아서 팔아먹던 것을 악습을 막기 위해 동전 둘레에 톱니를 넣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첫 시간에 예시답안으로 소개했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일도 재밌군요. 미분과 적분의 업적을 가지고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와 최초 발견자 논쟁을 하던 시기도 말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기호는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쓰는데 물리학에서는 아주 약간 뉴턴의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왕립과학학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료도 수여받게 됩니다. 이제 프린키피아의 내용을 좀 더 알아봅시다. 이 책의 원제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당시에는 과학이나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던 시기였고 말 그대로 자연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철학의 한 분야에 가깝던 시기였습니다. 생략해서 죄송한 데카르트가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것이 그 이유이죠. 그리고 이 책은 영어가 아닌 당시 교양학술 언어에 해당되는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원리는 영어로 프린시플인데 프린키피아라고 부르는 거 보면 알겠죠?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볼까요? 수학적 방법을 통한 고전 역학의 완성, 천상계과 지상계의 역학의 통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수학 도구인 미적분학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증명을 도형을 이용한 기하학을 썼는데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책을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음 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크게 질량과 힘의 정의, 특히 행성의 궤도 운동과 관련 있는 구심력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1권의 내용 핵심은 작년 통합과학에서 일부 배운 바가 있는 운동의 법칙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약간 표현이 다른데 사실 뉴턴의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2권의 내용은 넘어가고 3권에서 드디어 만유인력의 도입과 케플러 법칙의 유도가 나옵니다. 만유인력 역시 작년에 배우긴 했지만 깊게 들어가면 쉬운 내용이 아니므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관련 과학책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뉴턴의 위대한 업적으로 과학혁명이 시작됩니다. 다른 분야의 과학, 즉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이 분화가 되고 자연의 규칙성을 찾는 작업을 통해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뉴턴의 만유인력을 통해 케플러 법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시기 어려우므로 이런 게 있다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사 시간은 어디까지나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선 만유인력의 법칙은 물체가 자신이 가진 질량에 의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유인력 상수 G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힘을 느낄 정도가 되려면 천체, 최소한 달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1승인이 엄청 작군요. 엄청 작아서 측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00년 뒤에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측정하. 이제 케플러의 법칙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행성이 왜 하필 타원 궤도를 가지는지와 면적 속도가 일정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주기와 반지름이 정비례가 아니라 제곱과 세제곱의 비율로 비례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법칙과 2법칙의 정확한 세부적 증명은 매우 어려운 편이어서 화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생략했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2법칙 증명도 꽤 멋지군요. 3법칙의 증명은 3학년 때 자연반 물리학 2시간에 타원이 아닌 원궤도로 약식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대포 사고 실험인데요. 작년에 배운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수평으로 발사한 속도가 크면 클수록 순서대로 원궤도, 타원궤도, 포물선 궤도, 쌍곡선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각 궤도에 대한 수학적 배경 지식 2차 곡선식은 역시 수학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만큼은 인문 반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올해 안에 배우겠군요.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가상실험 링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 목차로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기부터 과학혁명기, 뉴턴을 끝으로 하는 주요 과학자들의 생애를 바탕으로 물체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학 분야의 과학사를 알아보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간단한 과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